안녕하세요. 인공지능 1 발표를 맡게 된 서혜진입니다. 저는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목차로는 인공지능의 분류, 강한 인공지능이 뭐고 약한 인공지능이 뭔지, 그리고 인공지능이 뭐고 머신러닝이 뭐고 딥러닝이 뭔지, 그리고 인공지능은 어떻게 발전돼 왔고 머신러닝의 종류는 뭐고 인공신경망은 또 뭔지, 그리고 인공신경망하고 딥러닝과의 관계, 그리고 머신러닝의 개발 단계, 머신러닝 학습 언어, 그리고 출처로 구성을 했습니다. 저는 이 PPT를 만들면서 여기 교재를 한번 살펴보니까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용어들이 같은 말인데 왜 이렇게 여기서는 인공지능을 쓰고 여기서는 딥러닝을 쓰고 여기서는 머신러닝을 썼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재를 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에 과제를 제출할 때도 인공지능이라는 말하고 머신러닝이라는 말하고 뭐 이런 용어들을 섞어서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학습을 다시 다른 자료를 참고해서 찾다 보니까 이게 다른 말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구성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자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먼저 강한 인공지능과 약한 인공지능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강한 인공지능은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로봇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SF 영화에서 자아를 가진 AI 로봇이 스스로 생각하고 인지하고 행동하잖아요. 그리고 마치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로봇 같은 인공지능이 강한 인공지능이고요. 그리고 아직 지금 구현이 되지 않은 형태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인공지능은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현재 산업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AI고 한 분야에서 엄청나게 일을 잘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구글의 알파고와 같이 바둑 경기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다든지, 이미지 분류를 하는 부분, 그리고 AI 닥터라든지 AI 로보 어드바이저, IBM의 왓슨 같은 형태가 있습니다. 이제 제 의문점이 이 페이지에 담겨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뭐고 머신러닝이 뭐고 딥러닝이 무엇인지. 먼저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학습하고 스스로 어떤 것을 기계가 해낸다 라는 것이 인공지능입니다. 마치 사람처럼 기계가 행동하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 그 안에 머신러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할 수 있게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계를 학습시키는 학습법, 그것이 머신러닝입니다. 그리고 머신러닝의 여러가지 종류 중에 인공신경망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 인공신경망 모델은 머신러닝이라는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가지 모델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리고 인공신경망 모델이 어떤 한계점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개선하고 보완한 것이 딥러닝 기술입니다. 그리고 인공신경망 모델하고 굳이 차이점을 찾자면 딥러닝 모델에는 히든 레이어가 굉장히 많이 있는 신경망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큰 인공지능이라는 범주 안에 머신러닝이라는 범주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작은 딥러닝이라는 분야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머신러닝이라는 기계 학습에는 세 가지 종류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지도학습, 강화학습, 비지도학습. 그리고 지도학습에는 다시 분류와 회귀라는 것이 있고요. 이 회귀는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선형회귀 뭐 이렇게 해서 교수님께서 프로그래밍하고 설명을 해주셨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비지도 학습은 군집화, 변환, 연관이라는 것으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이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이 무엇인지 보시면, 지도학습은 많은 라벨링이 된 데이터를 확보해가지고 학습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 개는 이 그림이야, 캣은 이 그림이야, 뭐 이렇게 먼저 레이블 안에 그 데이터를 넣어서 사람이 넣어줍니다. 그러면 다른 어떤 정보의 사진을 인공지능이 봤을 때, 이거는 이 레이블 안에서 멍멍이랑 똑같네, 그러니까 멍멍이야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그것이 지도학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불편한 점이, 여러 방대한 양의 학습 데이터를 분류시키고 값의 결과를 사람이 입력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지 분류 형식의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머신러닝 4 퀴즈에서 했던 것도 지도학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지도학습은 레이블이 없이 무작위로 데이터를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무작위 데이터를 학습시키다 보면은 그 컴퓨터가 판단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 판단을 해야 될 것들을 하나의 변수로 이렇게 담아 놓는다면은, 만약에 귀가 있니, 뭐 눈의 색깔은 어떻니, 눈썹은 있니, 꼴이 있니,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변수를 추출해야 되기 때문에, 변수가 너무 많을 때는 이것을 몇 가지로 축소해서, 차원을 축소해 가지고 비지도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데이터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것이 군집이고, 이렇게 군집화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되면 사람이 이 데이터가 멍멍이야, 이 데이터가 강아지야, 아니 고양이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면서, 이런 류의 것은 멍멍이구나 라는 것을 학습하게 된다고 합니다. 지도학습에는 회귀라는 것이 있고요. 이 회귀는 연속된 데이터일 때, 그리고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종속 변수가 숫자일 때 회귀를 이용합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비선형 회귀라는 것이, 이렇게 선을 중심으로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 모여있는 형태가 비선형 회귀이고, 이게 선형이 아닌 형태이면 비선형 회귀입니다. 여기 지금 아래쪽에 보이는 그림이 선형 회귀이고요. 그리고 이게 선을 중심으로 모이지 않으면 비선형 회귀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면 공부 시간에 따른 시험 점수를 이렇게 데이터로 가진다고 하면, 공부 시간이라는 그 독립 변수 안에 종속 변수가 시험 점수인 거예요. 그게 몇 점 이렇게 수치값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회귀로 지도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온도에 따른 레모네이드 판매량을 했을 때, 이것도 수치값이고, 온도가 몇 도일 때 레모네이드 판매량은 이거, 온도가 몇 도일 때 레모네이드 판매량은 이거 그날의 판매량을 기록해가지고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하게 하는, 어떤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판단하게 하는 것이 회귀입니다. 분류는 종속 변수가 참, 거짓,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것이 분류이고요. 그 종속 변수로는 합격, 불합격, 양성, 음성, 뭐 Y의 1등급, 2등급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게 등급을 매기는 거,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로 분류해서 범주형 데이터로 러닝 모델 학습을 시킨다고 합니다. 비지도 학습으로는 군집화가 있고요. 이 군집화는 비슷한 관측치를 찾아서 이렇게 그룹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형 회귀하고 이렇게 보면은 회귀도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리고 분류도 이렇게 참, 거짓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거하고 다른 것은 얘네는 어떤 정확한 값이 있고 얘네는 그룹이 있다는 것이 다릅니다. 그룹의 명칭이 있다는, 그룹만 있다는 것이 다릅니다. 그리고 비지도 학습의 하나로 연관규칙 학습이라는 것이 있고, 연관규칙 학습은 데이터들의 연관성을 분석해서 어떤 규칙을 추천해서 비슷한 특징으로 그룹 지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관규칙의 예로는 쇼핑 상품의 추천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어떤 사용자가 쇼핑 상품을 계속해서 전자제품을 많이 보는데 그 중에서 TV를 많이 봤다고 하면 전자제품 분류 안에 TV 묶음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다음번에 어떤 검색 페이지가 떴을 때 비슷한 TV 목록을, TV 중에도 뭐 LG도 있고 삼성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TV 종류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것이 연관규칙 학습입니다. 영화도 그런 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군집화하고 다른 점은, 군집화는 데이터들이, 그러니까 어떤 특성이 아니라 데이터들이 묶여지는 것이 다릅니다. 군집화는 데이터들이 비슷한 것끼리 묶여지는 그런 그룹입니다. 강화학습은 상태에 따라서 더 많은 보상, 이 보상이라는 것은 상이 될 수도 있고 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보상을 받을 행동을 에이전트가 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규칙을 학습시키는 방법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OX 이 가로 세로 낱말 이것을 오목학습, 이것을 머신러닝 포키즈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을 할 때 처음에 이제 이 AI를 학습시키잖아요. 이게 O를 놓으면 옆에 자리에 기계가 X를 놓고 이런 것이 지고 이기고 하는 그 게임을 계속 학습시키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넌 졌어, 너는 이겼어, 이런 강화, 보상을 해서 학습을 시키는 것이 강화 학습입니다. 뭐 팩맨 게임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알파고도 그런 식으로 구현이 됐다고 합니다. 인공신경망의 발전을 좀 보면, 먼저 신경망 모델의 논문은 1943년에 최초로 발표가 됐고, 그 후로 인공신경망을 흉내낸 퍼셉트론이라는 모델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인공신경망 모델의 한계를 수학적으로 증명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인공신경망 모델이 침체기에 들었고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퍼셉트론을 이 히든 레이어 하나를 두고 그 어떤 가중치와 다른 어떤 것을 변화시켜서 값을 도출하는 그런 방법이 다층 퍼셉트론인데, 그 모델과 그 값이 만약에 오류가 있다 그러면 거꾸로 되짚어가지고 가중치를 좀 변화시켜서 한번 이 값을 만들어 볼까, 이렇게 되짚어 보는 것이 역전파 학습법인데, 이런 것들이 나왔고 그것으로 계속되다가 이것도 이제 오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86년부터 2006년까지 인공신경망이 침체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머신러닝 모델들이 많이 이제 개발이 되었겠죠. 그리고 연구가 되었겠죠. 근데 2006년도에 퍼셉트론 만든 그분이 딥러닝이라는 퍼셉트론, 그러니까 인공신경망의 히든 레이어를 여러 개 둔 그런 인공신경망 모델을 가지고 어떤 게임에서 이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딥러닝이라고, 딥한 러닝을 한다, 인공신경망이 딥하게 학습을 한다 해가지고 딥러닝인데, 이것을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다시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인공신경망은 이렇게 뇌 구조를, 뇌에 있는 이 시냅스를 시냅스의 구조를 흉내내 가지고 퍼셉트론을 만든 것이 인공신경망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리고
다층 퍼셉트론은 여러 개의 퍼셉트론이 히든 레이어 하나를 두고 가중치하고 바이어스를 더해서 가중치를 곱하고 바이어스를 더해가지고 히든 레이어가 나왔고, 그 히든 레이어를 다시 한번 또 계산을 해가지고 결과값을 도출하는 것이 다층 퍼셉트론 모델입니다. 근데 이게 히든 레이어 하나가 오류가 많아가지고 그 후로 딥러닝이라는 것이 개발이 될 때까지 좀 오랜 개발 기간을 거쳤는데요. 이 딥러닝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히든 레이어를 포함하는 인공신경망 모델입니다. 그래서 히든 레이어를 이렇게 여러 개를 두면, 지금 여긴 4개인데 뭐 10몇 개씩 두는 것도 있다고 해요. 그러면 처리 속도가 CPU의 성능이 엄청나게 높아야 될 텐데, 그것이 2006년쯤에 같이 개발이 동시에 되는 환경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딥러닝 기술이 개발이 더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배경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공지능하고 머신러닝, 딥러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훑을 테니까 기초적인 개념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프로그램이나 각각의 모델의 어떤 수학적인 부분이나 코딩들은 아직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개념은 잡힌 것 같아서 이제 머신러닝을 인공지능 학과인데 그래도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하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다음 장을 조사하였습니다. 먼저 머신러닝의 개발 단계를 조사하였고요. 이거는 여러 군데의 자료를 좀 참고해서 제 나름대로 단계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머신러닝 개발 단계에서 문제를 정의하는데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목표를 가졌다면 두 번째로는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필요한 데이터를 모으는데 이 필요한 데이터는 공개적으로 제공된 데이터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은 CSV 파일로 만들거나 텍스트 파일로 만들거나 엑셀 파일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구글의 이미지 검색을 하거나 그런 여러 웹상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크롤링이라는 걸로 코드 몇 줄로 이미지가 모아지더라고요. 그렇게 크롤링해서 모으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개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은 여기 왼쪽에 있는 데에서 왼쪽에 있는 곳이 해외 사이트인데요. 여기에서 공개 데이터를 모으거나 아래쪽에 있는 것은 국내 사이트인데 여기에서 데이터를 모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AI 개발자들이 캐글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저도 한번 나중에 들어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의 세 번째 단계는 데이터 전처리 단계가 있고요. 이것은 데이터 소지라는 단계이고, 리얼의 데이터들은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인공지능이 하기가 발생될 확률이 엉뚱한 값을 도출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얼 데이터가 가능한 그런 직업으로 굉장히 이제 고액의 직업도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전처리 과정은 데이터 형식을 맞추거나 값을 채우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인공지능 모델을 선정하는데요. 인공지능 모델을 어떤 거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데이터 값이 달라지고, 그리고 데이터가 원하는 데이터가 나오거나 달라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델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개발을 하면은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고 그 결과를 평가해 검증해 본 다음에 이런 점을 수정하는 그런 개발을 거칩니다. 머신러닝 학습 언어 중에 파이썬, 텐서플로우 이런 말을 수없이 교수님께서 굉장히 많이
단위로 컴파일하고 기계어로 바꾸고 하는 인터프린터 방식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R이라는 프로그램도 개발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인데요. 통계하고 그래프 작업을 할 때 유용한 인터프린터 언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딥러닝을 학습할 때 사용되는 언어로는 텐서플로우와 파이토치, 피토치가 있습니다. 이 텐서플로우랑 피토치는 라이브러리이고요. 신경망을 구현하기 위한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딥러닝 신경망을 구현할 때 많이 쓰이는 라이브러리라고 하고, 텐서플로우는 한번 이렇게 구현된, 코딩된 그 그래프 형식의 코딩을 바꾸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많은 개발자들은 피토치라는 것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출처로는 쉽고 빠르게 접근하기 위해서 유튜브 채널들을 여러 개 검색해 봤는데,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조코딩, 생활코딩 뭐 여러 가지를 전부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개념 정리를 좀 했고요. 그리고 교원대학교 인공지능 원 강의 자료와 교수님의 설명 이런 것들을 참고했습니다. 제가 이 조사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조사해보니까 이 인공지능 원이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그 코딩하고 수학적인 개념이 이렇게 같이 등장을 하니까 너무 생소하고 어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 인공지능 원에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실려있는 이유가 이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이런 것을 기초로 개념을 잡고 있어야지 조금 더 깊은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이제 이번 학기는 조금 너무 낯설었는데, 이제부터 조금씩 발을 좀 들여놓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